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2011년 쉬워졌던 운전면허 덕분에 중국인들이 면허 관광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따기 쉬웠다는 건데요. 이제 다시 어려워집니다. 기능시험은 300m 거리의 직각주차, 경사로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학과시험에서는 보복운전 금지, 어린이 노약자 보호, 긴급 차량 양보 등 그간 도로에서 실제로 문제됐던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바뀝니다. 다만 도로주행시험은 자동차 성능 개선에 따라 약간 쉬워집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천문학적 금액이고요. 인명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길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면허, 정말 기본다운 기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늘 기본과 기초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들 비단 도로 위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지적됩니다. 어려워진 면허 시험이 도로 위의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경제에서도 어려운 면허 시험 도입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기본과 기초 조금 높아질까요?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따끈따끈한 장 마감 증시 시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동필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국내 증시 보면 글로벌 증시와 나란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어떤가요? 네, 오늘은 시장이 또 다행히 유가 상승에 따른 또 안도 랠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26.18포인트 1.4% 상승해서 1897.8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코스닥은 3.6포인트 0.53% 하락해서 675.25포인트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중국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장중 영향을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가 안정에 따른 글로벌 증시 안정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개인과 기관, 외국인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개인이 사들였다가 어떤 때는 또 기관이 사들였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매수세로 돌아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거래소에서 29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월 6일 1,600억 원을 매수한 이후 1월 들어선 처음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폭의 매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이탈했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확실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한 2,200개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어쨌든 현 선물을 동시에 사주는 수급상에는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 성급했다,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1분기에 점쳐지고 제조업, 부동산 다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FOMC 지금 눈이 다 쏠려 있거든요. 증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예측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번 1월 FOMC 미팅에서는 별다른 멘트를 내놓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과 향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커멘트를 내놓는 거냐가 중요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목적에 있어서의 커멘트는 상당히 완만하고 신중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번 FOMC 미팅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조금 주목받는 종목들이 또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이제 5년 뒤면 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기 장비 또 전자 이런 쪽이 조금 약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그 관련된 주식들이 어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면에 그 우려를 좀 씻어내고 수급이 개선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거의 어제 나타났던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LG화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배터리를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작 판매하는 LG화학은 어제 뉴스 때문에 한 8%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네네. 오늘은 또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악재가 오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보조금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제는 좀 과민한 반응이었고 오늘은 그 과민한 반응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불확실히 해소되는 것이 시장에는 더 특히 경제 부분에는 아주 확실한 것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유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바텀 피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건가? 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유가를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중국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요가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고요. 또 모든 산유국들이 가격이 떨어져도 일정의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산유량을 증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네네. 다행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펙 국가 중에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산유량을 줄이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산유량 조절에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려고 한다면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안정을 찾아가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최근에 나타났던 변동성보다는 조금 가격이 $30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안정세를 되찾을 거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성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서동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이 시각 들어온 싱싱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동차 고장이 잦으면 또 하이패스 사용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생기나요? 오늘 관련된 뉴스가 나와 있네요. 먼저. 자동차 고장이 잦을 경우에 네. 이것을 이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는 그런 그 기준이 이번에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하이패스 얘기는 이 하이패스로 주차장 요금이라든가 주유소 요금까지 아, 활용할 네네. 수 있게 그 범위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 서비스가 좀 변화가 있는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정부 부처들이 지금 계속 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가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좀 눈에 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변속기라든가 제동 장치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함이 나타날 경우 과거에는 요거 신차를 어떻게 바꾸 환불하느냐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소비자와 차 업체 간에 이제 분쟁이 잦았는데요. 네네. 요것과 관련된 기준이 좀 마련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패스의 활용도가 좀 더 넓어질 것 같고 시외버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뭐 이런 것 등을 국토교통부가 보고를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 이 신차 교환 환불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마련한다고 하는 건데요. 네. 결함이 발생하는 장치라든가 신차 구입 후 얼마간의 기간 동안 몇 번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상반기 중에 이런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하반기 중에 정부 입법을 통해서 국회 법안을 이렇게 낼 예정입니다. 네. 빨리 잘 처리가 되면 연내에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주차장 요금을 하이패스로 낼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 요거는 빠르면 5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시내 일부 공영주차장부터 시범 실시하고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EX 주유소, 이 고속도로 위에 있는 휴게소 안에 네. 있는 그 주유소들이죠. 이곳에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이패스 카드를 가지고 요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낼 예정입니다. 예.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4월부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 좌석을 지정하거나 왕복 티켓을 한꺼번에 사거나 10장을 사면 1장을 공짜로 주는 10+1 할인, 또 뒷좌석 공동 구매할 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속버스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시외버스도 이걸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네. 인천대교 통행료는 현행 5,300원에서 4,000원 중반대로 좀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 영동, 서울 외곽고속도로 등의 갓길 차로제를 좀 확대 운영할 예정이고 네. 만들어지는 고속도로의 그 고속도로 설계 속도를 기존에는 이게 시속 120km였다고 하는데 네. 140km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고속도로를 조금 더 반듯하게, 그러니까 좀 국선 구간이 없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바뀌더라도 고속도로의 과속 속도 기준은 현행을 유지할 거니까 과속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안전 제한 속도가 아니라 설계 기준 속도가 바뀐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뭐 하이패스부터 시작해서 손 하나 까딱 않게 사람을 만드는데 이러다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율주행차 서비스, 시범 서비스도 이제 허용을 네네. 할 거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무 손 안 대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 재산을 은닉한 세금 역외 탈세자가 적발됐네요. 얼마 전에도 그 조세 회피 구역이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국세청이 역외소득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네. 매년 나오는 건데 어떻게 매년 계속 적발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요 그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요 혹시라도 주변에 관련자가 있다면 자진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작년 한 해 동안 역외 탈세자 223명을 조사를 했고요. 총 1조 2,861억 원을 추징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역외 탈세 추징액은 2012년에 8,258억 원, 2013년에 1조 789억 원, 2014년에 1조 2,179억 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사례는 뭐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놓고 그 페이퍼 컴퍼니와 수출 거래를 하면서 그 이익을 현지에다 남겨둬서 그걸 차명 계좌로 비자금으로 은닉을 한다던가, 해외 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자금을 이제 해외로 돌렸다가 그걸 손실 처리를 하면서 비자금을 만든다던가, 네.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올해 국세청은 한미 해외 계좌 금융신고법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계좌들에 대해서 정보를 쉽게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걸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역외소득, 해외에다가 재산을 숨겨놓던가 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뭐 계속 이제 적발을 계속 할 예정인데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제를 시행할 네. 예정입니다. 역외소득 미신고자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라고 오늘 국세청이 조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게 산출세액의 약 40%까지 부과되는 건데요. 이것도 그 면제를 해주고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이건 계좌 잔액의 최대 10%, 외국환 거래법상 과태료 위반 행위 건당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 등을 다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있다면 요 자진신고 기간을 꼭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복고가 유행인데요.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 말이 딱 마지막에 떠오르네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자,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에 따른 파급도 주의해야 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얼어붙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뉴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조사를 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 4분기까지는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계속 호조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위험 신호가 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11월 들어서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네.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작년 말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작년 11월에 17,503호가 늘어나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분양 물량도 11월에 19만 호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48% 급증한 그런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연간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약 52만 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분양 물량이 27만 호 정도였는데 올해 분양되는 물량은 52만 원으로 2배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올 1분기에 분양될 물량이 58.9% 증가한 74,270호가 분양이 될 예정인데요. 작년까지는 이 분양 물량 계속 소진이 되면서 주택시장의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이런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또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시장의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장기 대책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집단 대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아파트발 위기가 계속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서 좀 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KDI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도 조금 있었는데요. 네네. 올해 주택 경기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에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네네. 이런 심리가 또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실수요자 아니라 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설 연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뭐 전부 다 택배로 선물을 주고 받는데 관련 피해를 좀 주의해야 된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택배 및 선물 세트 등에 대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듣고 나면 다 뻔한 얘기긴 한데 한번 지금 이제 선물들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택배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가장 많이 피해가 있는 게 배송 예정일이 좀 늦어져서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이 돼서 이 명절 분위기를 제대로 못 즐기게 하는 경우, 또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음식물 같은 거 배송을 할 때는 이 설 연휴에는 특히 배송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약속된 배송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운송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운송장을 확실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 운송장에 정확한 내용을 기입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품명이나 중량, 또 공사품 같은 경우는 물품의 고유 번호나 수량, 가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써넣어야 하고요. 네. 파손이나 훼손을 우려해서 스티로폼이나 에어캡 등으로 좀 포장을 잘하고 파손주의 문구 이런 것들을 표기하는 게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네. 이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이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장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네. 이런 것들을 주문 전에 상품 품질 등급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 이 부패나 파손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이런 것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위 소비자 상담센터 전국 단일 번호로 1372번 번호도 있네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 예. 번호로 문의하시면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자를 아니까 우르오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와 함께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사색하는 시인 원재은의 내밀하고 진실한 독서 고백, 상처받을지라도 패배하지 않기 위하여 저자 사인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도 아주 쉽습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이것이 왔습니다. 예, 계란도 아니고요. 이것이 왔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길래 나쁨 수준이라고 부를까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남은 겨울 동안에도 중국발 이것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겐 불청객이지만 12월부터 지속된 때 아닌 중국발 이것 때문에 웃는 곳도 있습니다.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장사가 잘 돼서 웃는 건데요. 바로 유통업체입니다. 호흡기, 두피 등을 보호하는 공기청정기, 마스크, 모자 등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물질입니다. 폐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는 이것, 나쁜 것이긴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생생경제 항상 생생하고 즐거운 소식 또 뉴스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가끔 그렇지 못한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인터뷰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면 대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뭐 그간의 노력을 서로 위로하고 치하해주고 이런 시간인데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불임금 근로자입니다.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했는데 일한 만큼의 돈을, 정당한 돈을 못 받는 분들이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 최대 30만 명, 사상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규모만 해도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닙니다. 심지어 임금을 받지 못한 분들 중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는 체불임금, 대책은 없는지, 실상은 어떤지 조금 더 깊게 생생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유성규 노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보도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30만 명 가까이 되는 체불임금 근로자. 이게 사실인가요? 실제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2015년도 한 해 동안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 수가 29만 5,67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언뜻 몇십만 이러면은 잘 와닿지 않는 숫자인데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업종별로는 그 제조업이 그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7만 8,53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예, 그 뒤로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금융보험, 부동산업 이런 순이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집계가 된 뭐 이를테면 조선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적인 한파 때문에 많이 문을 닫고 있어서 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체불에 집계되지 않는 분들 숫자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그 노동자분들을 보면 알바, 이주노동자, 학생, 뭐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그 정부 통계에 집계되기가 아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자료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정부든 학계든 이제 접근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부 공식 통계에서는 사실상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30만 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체불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증가세다라는 거고요. 예, 증가 폭도 좀 커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또 이렇게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그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2011년도 27만 8천 명에서 작년도에 29만 5,677명으로 약 18,000명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4년 사이에. 사실은 이제 전체 근로자 규모로 봤을 때는 엄청난 증가 수치죠.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일단 뭐 경기 침체나 내수 부진 그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기간제, 단시간, 뭐 파견 근로자 이런 불안전한 고용 구조가 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불안전한 고용 구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식적이고 좀 강하게 좀 어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더 큰 문제는 뭐 조금 버틸만 하거나 기다리면 나오는 그런 직종보다는 영세 업종이나 또 서민과 직결된 제조업 이런 쪽에 지금 문제가 크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체불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제조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7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지금 임금체불 문제를 경험했고요. 네.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도 2011년도에 24,262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4년 사이에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임금체불액도 2011년도에 836억 원에서 1,745억 원으로 급증했고요. 그 사실 엄청난 이제 그 수치상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불되는 것, 물론 뭐 돈을 안 주고 싶어 하는 좀 정말로 나쁜 업주들도 있고 또 사업주들도 있겠지만 되게 참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 접했을 텐데요. 도대체 돈을 주지 않는 이유 또 받지 못한 분들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임금체불로 고생하던 그 근로자의 부인이 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뭐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뭐 공사장 채탑이나 뭐 회사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다가 뭐 형사처벌 당하는 사례들까지 있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금체불에 겹쳐서 순식간에 이제 가장이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새로운 일자리도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은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 인터넷 뉴스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을 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지난해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베테랑이란 영화. 사실 트럭 운전기사분께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아주 더 큰 악을 만나게 되는 영화 스토리인데요.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이를테면은 그런 뭐 불법적인 어떤 그런 처벌을 감수하고 농성을 해야 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되거나 이것만이 해결책은 아닐 텐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경우에 해결 방법이 있고 또 그 해결 방법이 어떤 현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근로자분들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요게 가장 좀 손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동자가 이 오랜 기간의 그 소송을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내용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에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좀 극단적인 방법들을 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법적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옳은 일이긴 하지만 참 그 자체가 어렵고 약간 불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부가 그래서 좀 대책을 내놓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사업주를 대신해서 먼저 정부가 돈을 주는 체당금 지원, 또 소액 체불 임금 피해자를 돕기 위한 소액 체당금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실효가 있지 않은 건가요? 왜 30만 명이 돈을 못 받고 또 극단적인 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체당금 제도의 취지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국가 예산을 통해서 먼저 임금체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국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대신해가지고 다시 임금을 받아내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제도적 취지는 좋은데 사실 예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체불 전액을 다 이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주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사실 지금 체당금 지원, 소액 체당금제가 시행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그걸 받게 되면 뭐 못 받는 것보다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되죠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는. 하지만 뭐 이런 만큼은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네네. 좀 많은 금액들을 이제 근로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예, 정부가 먼저 돈을 주고 대신 돈을 받아내는 것, 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문제는 애초에 사업주라던가 임금을 지불해야 될 분들이 제대로 줘야 되는데, 뭐 정부는 법적 제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간 또 안 되어왔던 이유도 있을 테고요. 그 제도 개선안을 제가 봤는데 그 내용 자체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좀 회의적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근로감독관들이 이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1124명에 불과합니다. 이 네. 숫자가 어느 숫자냐면 감독관 한 명당 1057, 그러니까 1570곳 정도를 감독을 해야 되고요. 한 또 사람이 1,500명.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근로자 한 13,700명 정도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사업장 숫자가 많은데 근로감독관 숫자는 1,000명을 조금 넘기는 숫자라는 거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제도 개선안이 나와도 이걸 실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네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임금체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특히 이 방송 들으시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관련 종사자나 이 운전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당장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게 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 예방이라고 한다면 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사전에 이제 사업장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임금체불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앞서 그렇게 말씀하신 되려면 부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근로감독관들의 숫자와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이 근로감독관들이 엄청난 경무에 시달리거든요. 네네. 예, 근데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객관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정책과 또 제도 또 시행책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할 사람 자체가 부족하고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면 이건 결과적으로 또 안 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끝으로 좀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도움 청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방법 한 번만 더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그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방법이 고용노동부 있고요. 지청이요. 네. 예, 그리고 직접 찾아가기 어려우시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1350 국번 없이 전화 거시면 임금체불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길 위의 경제, 네 바퀴의 경제, 달리는 경제학. 자, 길 위에 경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가 인구수에 버금갈 만큼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달리는 경제학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프셨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유쾌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2,100만 대가 굴러갑니다. 2,100만 대. 인구 2.56명당 한 대. 예, 두 사람당 한 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지는 만큼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새로운 사업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주 뜨거운 O2O 이렇게 해서 좀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 영역이 많아지고 있는데 갈등도 조금 있다고요?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고요. 네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이 너무나 치열할 정도로 밥그릇 싸움이요? 표현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논란들이 있고 있죠. 우리가 예전에 우버 택시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우버가 한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엄청났었죠. 엄청났죠. 미국은 이미 이제 우버가 자리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멕시코라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부 나라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번엔 또 콜버스가 논란이에요. 예. 콜버스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표현인데 그 카카오 택시처럼 카카오 버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버스 영업 시간이 끊겼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때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존의 버스 사업자가 운행하는 노선에 일반 전세 버스 사업자가 개인이 네네. 내가 그 시간에 운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태워다 주겠다. 네.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택시 사업자들이 그 시간에 택시 수요 뺏긴다. 그렇죠. 아무래도 하면 안 된다. 네네. 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유경제 차원에서 반발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자동차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네. 기존에 있는 저렴한 숙박업주들이 이게 뭐냐, 왜 그렇죠. 자기 집 비워내서 숙박업을 하느냐, 그렇죠. 이런 논란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유리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밤늦게 버스 끊긴다고 발 동동 부를 필요도 없고, 네. 또 늦게까지 저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논란이지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 논란이다가 지금 완전 자리 잡았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유 경제가 자동차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 정부가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뭐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편을 좀 찾겠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최근에 논란됐던 헤이딜러. 들어보셨죠? 네. 헤이딜러. 중고차 역경매 방식. 네,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중고차 어떻게 파세요? 중고차 사이트나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가격 그렇죠. 공정을 하고 또는 뭐 있는 거죠.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이제 매매 사업자가 연락이 오죠. 예. 이 차 다 관심 있습니다. 제가 사갈게요. 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직접 상태 좀 보고, 여기 흠집 있네요. 자, 요건 저 5만 원 깎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해서 돈을 주고 이제 가져가죠. 예, 사고 이력을 숨기는 게 논란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가져간 다음에 이제 세차도 하고 뭐 나름대로 광택도 좀 내고 뭐 필요할 때는 수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돈을 더 붙여서 누군가에게 또 팔죠. 네네. 그게 이제 중고차 매매 사업인데 이 헤이딜러라는 회사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저 김우성 PD나 제가 타던 차를 팔겠다. 네. 그러면 온라인에 올려놓습니다. 네네. 자, 내 차를 팔겠습니다라고 올려놓으면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사업자끼리 그 상태를 보고 이거 내가 100만 원 줄게. 아니야, 나는 120만 원 줄게. 아니, 나는 130만 원 줄게. 약간 경매 같은 경매식이에요. 예. 네. 이게 지금 논란이 됐던 겁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될까요? 사실 좀 더 진일보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고 네. 뭐 지금도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냐면 사실 중고차 매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팔 수 있는 차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매물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중고차 매물이 어떻게 확보되냐면 그 조금 전에 김우성 PD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팔겠다고 내놓으면 뭐 사업자가 직접 와가지고 물건 보고 가격 흥정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네. 또 온라인에 누군가 올려놓으면 연락해서 사기도 하고 네네. 또 경매장에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자끼리 경매에서 사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경매장은 정해진 장소 즉 오프라인 영역이죠. 그런데 지금의 논란은 이 경매장 없이 경매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매 사업자 간의 구입 경쟁이 펼쳐지겠죠. 네. 예를 들어서 파는 사람이 난 이거 13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딱 정해 놓습니다. 네. 근데 상태가 좋으니까 온라인에서 매매 사업자들이 이건 140만 원. 잠깐 나는 150만 원, 160만 원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차를 가져가면 그 차를 팔 수 있는 한계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씩이면 대체적으로 가격이 시장이 형성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가 중간에 먹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전문적으로 이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익의 폭을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매 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더욱더 그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결국은 온라인의 오토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누군가 대신했던 수수료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의 GM이 네. 신차를 팝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온라인으로 차를 판다. 네, 대리점 없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죠. 도입이 안 됐죠. 네. 그리고 벤츠라는 회사가 네.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온라인에서 신차 팝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궁금한 게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사람이 갔는데 연예인 DC 받았어. 네. 가족 할인 받았어.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영업사원이 영업점에서 파는 차값이 실제 떼우는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그만큼씩이나 깎아주나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질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조사가 공장에서 만들면 네네. 공장에서 이제 유통 경로가 대리점에 주잖아요. 그럼 대리점이 소비자한테 판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유통 마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리점이 유통 마진을 먹고 소비자는 그 유통 마진을 부담하고 이제 구입을 하는 그렇죠. 건데 예. 직접 팔게 되면 그 유통 마진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통 마진을 우리가 10%를 주고 있었다. 네네. 그러면 제조사가 10% 다 주지 말고 우리 한 3%만 더 먹고 7%를 그냥 직접
소비자한테 주자. 아. 그렇게 되면 3%만 마진만 가지고도 소비자는 7%를 할인받게 되는 느낌을 받는 거니까 네네. 직접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네. 기존의 영업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발을 한꺼번에 무마시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반발도 있을 테고 그거 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지도 않나요? 이를테면 직접 면대면으로 이 영업사원을 통해 구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건데 네. 요즘은 사실 신용 정보도 휴대폰 하나로 확인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대세는 이미 그쪽으로 그런 넘어가고 차원에서 있는. 자동차 할부 금융도 온라인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에 이어서 자동차 할부 금융도 온라인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우성 PD께서 차를 살 때 네네. 나는 3년 36개월 할부로 사면 네. 캐피탈사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예, 이자 영업사원이 내야 되고 그 중간에 수수료 업무까지 나가잖아요. 해주고. 네네. 그런 거 없이 직접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다이렉트 보험이랑 비슷한 그렇죠. 느낌이군요. 이자율이 확 떨어지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할부 거래까지 맞습니다. 해야 다이렉트 된다. 보험처럼 네. 다이렉트 캐피탈 상품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건 뭐 굉장히 속도가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도 이미 준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게 이번에 헤이딜러 논란처럼 네네. 이게 나서면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한테 엄청난 반발을 일으킵니다. 예. 아무래도 정말 말씀드린 대로 수익을 확 줄이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일자리를 상당수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갖고 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어떤 반발까지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사면 사실 제가 이를테면은 네. 뭐 머릿속을 그려본다면 네. 뭐 3천만 원짜리 중형차를 산다. 네. 근데 기존에는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영업사원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중에 한 1,500만 원을 할부를 한다. 네. 그러면 또 역시 영업사원과 캐피탈을 통해서 할부를 했습니다. 할부를 그런데 하죠. 지금 바뀐 제도라고 한다면 그보다 정말 많게는 뭐 2, 300 뭐 한 그 정도의 금액이 더 다운돼서 차를 구매할 그렇죠. 수 있다. 1,500만 원을 할부를 한다 그러면 그 할부해주는 회사가 그 할부 상품을 누가 팔았습니까? 직접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죠. 할부 상품을 네네네. 팔거든요. 네네. 그러면 할부 상품을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 대신 팔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한테 그냥 그분은 뭐 아무 이익 없이 팔아주겠습니까? 뭐 수수료 같은 게 일종의 예. 수수료가 들어가죠. 네네. 그 수수료 누가 부담할까요?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중에 이자율로.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싼 값에. 훨씬 더 싼 값에 자동차 구매가 가능한 거죠. 언뜻 저의 뭐 40대나 이런 분들이 40대까지는 괜찮은데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차는 가서 문짝 탁 닫아보고 예. 또 뭐 캐피탈도 사람이 오면 이렇게 왠지 좀 깎아주는 느낌이잖아요. 좀 잘해봐봐 이러면 막 깎아.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섣불리 이렇게 확 바꾸지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 구매층이 아직은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않을까요? 기존의 영업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기존의 소비자들이 와서 구경해 볼 수 있는 센터만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차를 보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거죠. 구매는 온라인으로. 그러면 기존 사업자들도 좀 이런 방식의 사업들을 좀 그렇죠. 적응을 해서 살아남으면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말이죠. 네. 카카오 택시 요즘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토의 대표적인 아주 사례죠. 대표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프라인 법인 사업자들하고 약간은 또 반발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나 개인 택시 사업자들이 어차피 카카오에서 콜을 부르면 네. 우리가 가서 대응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우리끼리만 참여하는 대응하는 그런 앱을 만들자. 굳이 그 온라인에 끌려가지 말자. 거기다 하지 말자. 네. 예. 그래서 우리끼리 전국에 25만 대 택시가 움직일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네. 그걸 소비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결국은 오프라인 힘이 더 막강한 거 아니냐. 네. 또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역발상처럼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자끼리 뭉치자. 우리가 더 이상 온라인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파워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파워게임이 거죠.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재미나는 거는 이제 뭐 그렇게 보면 앞으로 전기차도 네네.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BMW i3 전기차 팔지 말라고 누가 합니까? 가전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냥 냉장고 옆에 세워두면 돼요. 네. 네. 하이마트에 세워두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업종 간에 이제 엄청난 파괴, 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지금 물론 뭐 자동차라는 그 실물의 어떤 기술적인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유통이 아주 소비 달라지는 거죠. 이쪽 부분의 혁신도 지금 번갈아 변화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흐름을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네. 조금은 이익을 얻으실 수 있고. 그럼요. 제가 오늘 아이디어 많이 드렸어요. 예. 네, 사업 아이디어 많이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역시 또 기존의 뭐 영업이라든지 이런 망을 이용하시면 되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아신다면 또 신사업을 구상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서비스 쪽도 제가 보기에는 사후 서비스도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비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 자,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 가지 아주 길 위에 돈 되는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달리는 경제학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일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포스코와 함께하는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는데요. 예전에도 이런 문자 주신 분 계십니다. 정우성의 생생경제 정답 미세먼지 주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보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정우성이 아니고 김우성입니다. 좋은 칭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로 사행시 보내주신 3883님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세차를 해놔도 소용없고 먼지에 시달려도 못 떠나니 지하에서 살아볼까나. 아유 정말 시인이시네요. 예, 3884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2979님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조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 생길 때가 많아요. 예, 건강 챙기자고 조깅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 해치는 경우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간대에는 여러분들 날씨 예보 잘 보시고요. YTN 서울타워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색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확인하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준 많은 분들 제가 소개 못해드렸는데요. 계속 함께 하시면 곧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어지는 굿머니 굿라이프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우성 PD였습니다.